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90일 유예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잘못 보도되며 뉴욕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내심을 가져라, 관세의 결과는 위대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하겠다는 분리대응 입장을 밝히며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고립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지 아니면 협상에 나설지 그 기추에 대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측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260억 유로의 규모의 보복 관세안도 당초보다 축소 시행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에 대해서 일시 중단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5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또 추락에 대한 공포가 함께 뒤섞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료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겪은 시장은 이날 최저점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0.1%대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3%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0.9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늘 5.31% 높게 상승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시면 2.7% 상승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불 켜줬습니다. WTI 국제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66% 하락해서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확장 국면에 들어서자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이 유가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전거래일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극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투매와 저가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검토 중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급등락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먼저 전자기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술주 오늘은 일부 종목이 다시 반등해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는데요. 브로드컴 5.37%, 5%대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퀄컴 1.77% 상승해줬습니다. 하지만 AMD 역시나 2.47%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장 마감 이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승인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쪽도 오늘 상승해준 종목들 여럿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1.4% 상승해줬고요. 팔란티어 5.17%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면 오라클은 0.87% 하락했고요.
어도비도 2.4%대 하락하면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쪽은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0.64%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JP모건 1.98% 상승해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4%대 큰 폭으로 상승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는 번스타인이 투자 등급을 시장 평균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춘 여파로 1.5% 가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종업계인 포드는 3%대, 스텔란티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나이키의 주가도 장중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이키 2.8% 하락세 보였고요. 그래도 보잉은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자산 전반에 대한 투매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했고요. 관련 기업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8% 이상,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강 기업 US 스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신일철의 인수 제한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해 할인 판매하는 소매체인 달러트리는 시티그룹이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하면서 무역 전쟁의 다크호스 승자로 평가했고 이에 힘입어 주가가 7% 넘게 뛰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거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주주 서한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미국의 글로벌 위상 악화를 경고했고요.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역시 현재의 방식은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M7 기업들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관세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애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오늘 3.67% 하락해서 1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애플은 사실상 재앙급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장 마감 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애플 주가는 3일 9.2%, 4일에는 7.29% 하락한 데 이어 사흘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무려 6,90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올해 2월에서 3월에 이미 부과된 관세까지 합쳐 총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플이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훨씬 더 험난한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 공급망의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는데도 3년의 시간과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옮긴다고 해도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면 지금의 $1,000대 아이폰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 초반 한때 7%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다시 주저앉는 듯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는데요. 3.53% 상승해주면서 97달러 선, 100달러 선 조금 아래에서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0.5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보여줬고요. 아마존닷컴은 2.49%로 오늘은 조금 올라와준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파벳도 오늘은 0.79% 상승해주면서 소폭 상승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2%대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메타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잇따라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에 나서면서 데이터 센터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집중하는 일부 기업들의 컴퓨팅 인프라 수요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 센터 확장세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메타는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 테슬라 오늘 3%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23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평을 내렸던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무려 43%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브랜드 분위기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겹치면서 테슬라에는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기존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비아디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아디의 미국 내 판매 비중은 0.4%에 불과해서 미국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도요타, 현대차 등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비아디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발표한 보복 관세에 맞서 50%의 추가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8일까지 중국이 기존 34%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4%의 관세에 맞서 동일한 세율의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대화는 중단될 수 있으며 대신 다른 국가들과는 즉시 관세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또 중국의 국가들의 맞불 관세 동참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산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에 대한 기존 20%의 관세에 더해 이번에 제시된 34% 상호 관세와 50% 추가 관세까지 모두 적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총 104%에 달하는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은 트럼프 집권 이전보다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중 간 관세 치킨 게임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지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변동성 확대, 하지만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이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이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됐다는 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는 계속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세는 일일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닷컴 버블과 9.11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일일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좀 낙폭이 크게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뉴욕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당초에 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으려는 네. 약간의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데 4월 2일 날 관세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상을 벗어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이틀 만에 뭐 10% 이상이 빠져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제목이 그 변동성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완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가 뭐 저희 고객 포트폴리오도 좀 망가졌고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4월 2일 이전에 관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 거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전혀 깜깜이었다면 일단은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터무니없는 숫자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은 일단 완화됐고 앞으로 이제 변동성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시장이 좀 재미있었죠. 굉장히 아주 하루에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과정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이게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완화를 조금 흡수하면서 이 변동성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뭐 개인적인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확대는 됐지만 좀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지나면 조금은 안정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있죠. 그리고 어제도 네. 오늘 저희가 뭐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언급은 안 되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나 이제 미국발 거 보니까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협상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4월 2일 날 관세를 딱 보고 이게 협상의 여지도 아예 남겨주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 겁니다. 또 그리고 한 70개국의 그 국에서 지금 백악관에다 전화 쇄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실타래가 풀려가는 방향으로는 가겠죠. 네, 정말 이 협상의 과정이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일시 중단할 여력은 없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의지는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오히려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이 관세율이 조금 더 높다. 지금 월가에서도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파월 의장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터무니없죠. 저는 당초에 그 트럼프 정권 들어선 이전에 미국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때리고 있는 실효 관세 평균이 한 2.2%, 2%에서 한 3%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알루미늄 하고 뭐 이거 하니까 한 9% 정도 됐었고 저는 당초에 한 10에서 12% 정도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자세한 말씀을 올릴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감세 정책에 따른 뭐 재정 수입이 좀 펑크가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쭉 맞추는 또 피터 나바로가 지난주에 한 얘기도 있고 매년 6천억 달러 정도를 10년 동안 하니까 한 6조 달러가 되더라. 그걸 맞추는 실효 관세율이 한 12에서 12%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뛰어넘는 터무니없는 수치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협상에서 어느 정도 거치지 않고 저는 최악의 경우에 실효 관세가 한 10에서 15%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 25에서 3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침체는 기정사실화라고 봐야죠. 무역 줄어들 거고 뭐 물가는 또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지만 네. 물가는 치솟을 거고 그럼 실질 가처분 소득 줄어날 거고 줄어들 거고 소비 줄어들 것이고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침체는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이제 지난주 어제까지도 시장이 극심한 하락과 변동성을 보였는데 글쎄요. 뭐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일기 때부터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도 그 꼭지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아주 그 극단의 어떤 이제 패권 싸움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풀썩하게 놔둔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수술 과정이다. 이제 네.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제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협상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변동성이 좀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협상의 과정 어느 정도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모르죠. 뭐 그거를 우리가 감히 뭐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소설을 쓰는 건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는 배팅을 하려고 하진 않고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업계 한 30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히트레이쇼를 좀 높이는 그나마의 방법이더라고요. 수익을 좀 더 많이는 못 내지만 그런 면에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올해 말까지가 가장 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타임 스팬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가 되면 내년 26년도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가 뭐 선거 유세 기간이고 뭐 준비를 하잖아요. 내년도에 만약에 하원 435석인가요? 하여튼 전체 선거를 하고 상원 100석 중에 34석인가를 또 선거를 합니다. 지방 주정부의 주무장관, 법무장관의 3분의 2가 또 다 선거에 돌입을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런 스탠스가 계속 가서 만약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공화당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거든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에는 최소한 톤다운을 좀 하든지 뭐 어떤 관세를 좀 유예하든지 협상을 조금 더 좀 더 공격적인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슈까지 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9일이면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고요. 10일에는 이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지금 앞으로 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렇게 막 높이 튀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본격적인 관세가 2월 하순부터 이제 부분 관세가 적용이 됐고 4월 2일 날이 이제 발표는 했지만 4월 9일부터 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건 이제 2월 달 발표니까 2월 달 거니까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 관세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지금 관세의 망령 때문에 우리가 이 실물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제목만 간단히 넘고 보시죠. 고용보고서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생산활동이라고 해서 공장제 주문,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이 또 이 산업활동을 어떻게 되는지가 보고 있는 추이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장제 주문, 팩토리 오더라고 하는데 오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산활동이 뭔가 돼 있으면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주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주 밑단의 필드에서의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달 0.3에서 0.4로 늘어났잖아요. 물론 공장제 주문을 모두 다 포함한 거가 1.8에서 0.6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 위축된다는 감에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숫자 자체가 0.6인 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주문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경제활동의 어떤 선행지표 중에 하나인데 소폭이긴 하지만 전달 59빌리언에서 이번에 59.4빌리언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보시면 건설 지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든 그 GDP 한 40% 정도가 이 건설 부분이 차지합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 분야거든요. 쭉 보시면 민간 부분이라든가 공공 부문 건설 지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월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우리가 지금 이 관세 아까도 저도 이 관세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분명히 침체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직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이 뭐 미국 경제가 뭐 침체다. 아주 막 그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날 거다.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냉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제 나온 그 하드 데이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또 계속해서 이 거시 경제 또 지표를 또 굉장히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드 데이터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업률이나 뭐 이런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안정이 된다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불안정함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리 인하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관세 망령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관세가 협상은 되더라도 월스트 케이스 최소한 네. 아주 그러니까 가장 그 베스트 케이스로 보더라도 보편 관세 10%로 맞춰놨고 거기에 이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 게 지금의 4월 2일 날 관세였단 말이죠. 네. 그 상호 관세까지 합쳐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국가 상대로 그러니까 때리게 되는 실효 관세 평균이 25에서 한 3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호 관세가 다 거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 10%는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정 수입을 거기서 충당해야 되는 대의 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수입 물가가 다 상승이 될 거고 뭐 수입 제품 가격 다 올라갈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버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의 물가에서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페드라는 곳은 지상과제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네. 고용 시장 괜찮죠 지금. 네. 나쁜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고용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금리 인하 니즈가 없는 것이죠. 고용 시장이 뭔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보고 그러면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뭐하러 인하시키겠습니까?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물가 하락이 더 독이 될 거냐, 물가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독이 될 거냐. 저는 페드 분들은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쪽에 더 훨씬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적어도 스탠스를 보면.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물가를 인하시켜 줄 거다. 저는 그게 너무 희망회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일 발표되는 이 CPI 지표도 지금 일단 발표는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큰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죠. 정책 금리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 변동성은 좀 계속될 것이다. 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참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희 케이스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감히 대응을 못했습니다. 뭐 물론 이틀 동안 그렇게 5% 6%씩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그렇다고 이걸 여기서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한다? 이것도 되게 리스크거든요. 어제 같은 시장에 한번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갑자기 막 떴다가 빠졌다가 결국은 또 지수가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 후반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성은 극적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놓고 보면 이 수준이 정말 진바닥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정중동 해야죠. 어차피 수익률은 훼손이 된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 띄워주셨네요. 이런 그래프는 저는 좀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분히 기술적이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1950년 당시부터 S&P 500 주식시장 장기 사이클이에요. 지금 이게. 네. 보시면 국면별로 마이너스 20% 빠지고 막 심지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4% 빠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고 우상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면별로 위축을 할 수는 있겠고 그 경제의 위축을 주식시장이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 명제라고 하는 게 경제는 어떻게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 경제 성장의 대의 명분을 갖고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약은 필요할 거고 결국은 좋아질 거야. 뭔가 총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믿음은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미증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3대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하락하는 그런 폭락장 형태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3대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34% 하락해서요. 7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또 7만 5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 조금 상승해주면서 7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8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도 오늘 1.88% 하락했고요. 1,500달러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때는 1,41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왔었는데 이더리움도 역시나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XRP는 3.59%, 4%대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XRP 역시 2달러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서 약세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요.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8가지 알트코인들 좀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0.54% 상승해서 15만 9,45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18%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2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 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0.98% 하락해서 22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이다와 체인링크는 1%대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죠. 네. 시바이누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위는 5.6%대 좀 강한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와 스텔라루멘도 2에서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바이누는 0.18% 하락하면서 0.01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볼린저 밴드를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동평균선부터 짚고 넘어가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들고 왔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왜 비트코인 투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아직 불장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걸 종합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어제를 보면은 어제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90일 동안 요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폭등을 했는데 폭등을 하고 나서 가짜 뉴스라는 게 딱 나오자마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서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나스닥이 별로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차트로 보면 조금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운데 선이 52주 이동평균선이고 52주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52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어디까지? 중심선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도 보면은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을 때인데 네. 요때도 하단선 터치하고 중심선까지는 반등했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선까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하단선 터치하고 반등을 했었고 요때도 하단선 터치하고 반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어떤 지표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요 타이밍 때, 요 봉이 나오기 전에 요 타이밍 때 하단선을 터치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X에 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도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큰 추세가 아니고 아까 전에 주봉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쨌든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말고 이걸 보면 뭐냐면 고점은 계속 떨어지고 저점도 아래로 갱신하는 걸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추세 해서 이제 작년 3월부터는 계속 하락 추세였고 그다음에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걸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을 높이거나 안 그러면 올라가서 고점을 높이거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는 끝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저는 이제 30일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왜 30일을 쓰는지도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상승 추세. 그다음에 횡보 추세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횡보 추세.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중심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은 중심선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 추세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다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와서 조정을 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재차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횡보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사실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요 3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봉 30개 종가 마감의 평균입니다. 해서 30일 동안의 평균, 그러니까 30일 동안의 심리가 좀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종가 마감되면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 되는데 이거의 요 30개의 종가 마감의 평균이 요거라는 거예요. 네, 해서 30일간의 이제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냐면 만약에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요 선에 맞고 떨어져요.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요 선에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횡보 추세인 경우에는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이동평균선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요 중심선을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30일간의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실 근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0일이 아니고 20일을 쓰거든요. 이동평균선도 20일을 주로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왜 30일을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주식에서 20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내내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시죠? 주말을 안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0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7일 중에 5일만 영업하기 때문에 5일선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한 달 같은 경우에는 20일만 영업하기 때문에 20일선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코인은 주말에 쉬나요? 아니죠.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30일선을 더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아셨으면 30일로 쓰셔도 되고 74, 28이니까 28일선을 써도 되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선을 쓰시면 되네. 저는 30일선을 주로 쓰고, 그래서 요 위에는 볼린저 밴드 21선이고 아래는 30일선이고 똑같이 비트코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30일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가 없는 것들 전 주로 쓰기 때문에 30일선을 주로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거까지 아시면 더 좋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 그 주식에서는 120일선을 많이 써요. 네. 주식에서는. 근데 120일선이 도대체 무슨 선이길래 왜 120일선이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그래서 120일선은 6개월간의 심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해가셨죠? 네. 네, 그래서 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주선,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26주선이면 6개월인데 26주선이랑 26주선이랑 121선이랑 일치해요. 뭐는 코스피는, 주식은. 그래서 요 121선은 빨간색이고 26주선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은 일치하는데 검정색인 181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1선 하면 되게 이상한 선이 되는 거예요. 41선이 41선이고 4달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해가지고 이제 그 한 분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4달이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이제 120일선을 그대로 갖고 오려면 120일선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180일선을 갖고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6개월이 심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6주선이랑 121선이랑 일치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주선이랑 180일선이 일치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랑 검은색 선이 이렇게 일치하고, 요 121선이 빨간색 선은 따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에서 121선이 너무 잘 맞아, 코인에 갖고 와서 적용시킬래라고 하면 121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고 180일선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배울 건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신 건데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얘가 이제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플러스 2 표준 편차, 평균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면 요 안에 사람 요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거예요. 뭐 평균 키가 한 160이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5라고 하면은 150이랑 170 사이에 뭐 중학생이 들어가 있을, 의미로 뽑았을 때 중학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 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얘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 세운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오, 네. 그래서 요 중심선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라고,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평균이고, 요게 플러스 2 표준 편차, 요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요 안에서, 요 상단선이랑 하단선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예요. 정확히는 95.4%인데 네. 95%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이제 95%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 바깥에서 계속 종가 마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요 2번 연속 종가 마감될 확률도 한 0.2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3번 연속 종가 마감될 확률은 더 적고. 그래서 요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 뭐냐면 요 상단선 바깥으로 가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안으로 들어오냐라고 하면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볼린저 밴드의 요 입력하는 칸을 보면 요 길이는 중심선 이동평균 중심선 요거의 이제 길이 이동평균선 길이 말하는 거고 클로즈는 종가 마감. 그다음에 여기 대놓고 표준 편차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애초에 볼린저 밴드가 이런 지표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요런 특징들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상단선에서 이제 요 상단선 안쪽으로 들어온다. 요 밖으로 나가면 상단선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특징을 합친 게 요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상단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네. 네. 그러면 반대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횡보할 때는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요게 이제 횡보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사가지고 상단선에서 팔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횡보 추세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 횡보 추세에만. 네, 맞아요. 네. 네, 횡보 추세에만 적용돼서 횡보 추세에서는 수익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하단선에서 사서 뭐 상단선에서 팔고 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팔고 나서 하단선에 다시 터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단선에서 사지 못하고 요 상승을 그대로 놓치는 거예요. 아, 상승 추세를 좀 먹지 못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나는 횡보에서만 매매를 하겠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큰 추세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하단선에서 사서 상단선에서 파는 이런 것보다는 요거를 추세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요런 상승 추세일 때만 포지션을 들어간다거나 안 그러면 뭐 선물하시는 분은 상승 추세일 때만 배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52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52주는 1년이거든요. 네. 1년을 요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추세를 파악하는데 그거 위로 올라오면 상승 추세, 그거보다 아래 떨어지면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혹시 이해는 다 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에서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횡보 추세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 아래 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는 건 하락 추세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 추세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요 위에 상단선을 터치하고 떨어질 때 중심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모습은 명확해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에 지지받고 고점을 재차 갱신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네, 이러한 모습을 기다리면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있긴 한데 뭐 시간 되려나요? 한 짧게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를 어디서 했냐면 이 부분에서 했습니다. 오, 네. 네, 하락이 확정되고 나서 어쨌든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잖아요. 네. 하락 추세가 확정되고 나서는 결국에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선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했어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여기서 어쨌든 상승 추세가 되니까
중심선 근처에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어쨌든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상승 추세인지 알았는데 떨어지면 그럼 어쨌든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걸 추세로 보는 데도 활용하시고 좀 매매하시는 데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코인 시장에서 좀 30일 이동 평균선이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또 볼린저 밴드 활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는 현재 시장의 추세가 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앞으로 투자 전략이나 뭐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8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